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숨을 거둔다면 그 다음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정민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과 그 시간을 지나오며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그들이 사망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의 시계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반복해서 물었던 말은 이 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사망진단서 발급, 경찰 조사, 장례식장 연락,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우리는 감정적 충격에 빠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절차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이 차가워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일부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언제 시신을 옮길지, 어떤 옷을 입혀드릴지 모든 결정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택들이니까요. 염습과 입관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영정사진을 고르는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랐으니까요. 삶과 죽음 사이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40년의 시간이 갑자기 멈춰버렸고, 저는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비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동시에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마주할지 모를 그 순간을 위해 작은 준비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아내를 보내드릴 것인가였습니다. 매장일까, 화장일까, 종교적 의식은 어떻게 치를까. 아내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에 관한 대화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한 종교가 없었지만 장례식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와 자녀들은 3일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아내를 기억하고 추모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를 위한 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장례식 기간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낸 사흘은 제게 아내와의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과 함께 울고 아내와의 추억을 나누며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마주했을 때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더군요. 행정적으로는 아직 시작이더라고요.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한 행정 절차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주민센터, 은행, 보험회사.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각종 계좌와 자동이체, 보험, 휴대폰 해지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함과 공허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삶에는 누구도 혼자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은 은행에서 아내의 계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산과 상속 문제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예금과 자동차, 그리고 몇 가지 보험금. 유언장이 없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작성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유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하며 함께 결정해 나갔지만 사전에 준비했다면 더 수월했을 겁니다. 법률 상담, 상속세 신고, 재산 분배,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감정과 마주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은 흘러갔지만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이 돌아올수록 아내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보라고 부르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순간들, 깜빡하고 아내 물건들을 챙기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일상의 모든 부분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 정도 슬픔도 이겨내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지역 상담소에서 유가족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첫 모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 자녀를 잃은 사람들. 각자의 슬픔은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이해였습니다. 모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슬픔을 말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그 순간부터 장례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말을 하면서 울기도 했고 가끔은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참석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슬픔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애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공원을 혼자 걸으며 아내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 근처 아내가 좋아하던 카페에 가서 아내의 자리에 커피 한 잔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내는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병원 관계자들, 장례식장 직원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상담사들, 그들의 작은 친절과 안내가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길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가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겪었던 혼란과 무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그 순간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 장례식 준비, 행정 절차, 그리고 그 후의 애도 과정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전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혼란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저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으며 추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내와 저는 서로의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났을 때 저는 아내가 원했을 방식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 방식, 유산 분배, 심지어 아내가 좋아했던 꽃까지. 모든 것이 제 추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삶의 마지막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둘째, 법적, 행정적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유언장 작성, 보험 확인, 재산 목록 정리. 이런 준비는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셋째,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강해 보이려고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유가족 모임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해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애도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다섯째,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너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말할게, 다음에 할게라는 말들이 때로는 영원한 미루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슬픔을 공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마주친 상실의 경험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안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준비는 단순히 서류나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랑과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배운 교훈들을 통해 저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해 라고. 그 작은 순간이 언젠가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저는 제가 아내를 떠나보내며 직접 경험했던 실질적인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순간의 작은 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을 때의 첫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우편물을 보고서야 정확한 주소를 전달할 수 있었죠. 평소에 자신의 정확한 주소, 인근 큰 건물 이름 같은 정보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할지 현장에서 사망 확인을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경찰이 출동해 변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한 법적 절차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사망이 확인되면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핵심 문서입니다. 저는 이 서류의 중요성을 몰라 복사본도 만들지 않고 원본 하나만 가지고 다녔는데 나중에 여러 기관에 제출하느라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여러 부 복사해 두세요.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위치, 고인의 집이나 자녀들 집과의 거리, 비용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빈소의 크기, 편의시설 등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아내의 직장 근처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평생 일했던 동료들이 쉽게 조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용품을 선택할 때 저는 처음에 가장 비싼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작 아내라면 그런 선택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늘 검소했으니까요. 고인의 평소 가치관을 생각하며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습과 입관 과정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가족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작별을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조문객 응대, 식사 준비, 제사 준비 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들이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다 지쳐버렸습니다.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들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인을 보내드리고 싶어 합니다. 화장을 할 경우 화장장 예약이 필요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예약이 빨리 차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골 처리 방식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저희는 아내의 고향 근처 수목장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나무와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망자의 방을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야 그녀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지만 일부 소중한 물건들은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장례식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고인의 주민등록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사망자 등본이 발급되는데 이 서류도 여러 부 발급받아 두세요. 앞으로 많은 곳에서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방문입니다. 아내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보험, 카드 등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사망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사망자 지분만 동결되고 나머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내는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서류를 정리하다 발견했죠. 평소에 가족 간에 가입한 보험 정보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TV 등 각종 서비스 해지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망자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해지 과정이 복잡하거나 고인 명의로 된 이메일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명예 이전이 필요합니다. 아내 명의의 차량이 있었는데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동차세, 보험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직장 가입자였고 제가 피부양자였던 경우 저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 재산이 기본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 절차는 필요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내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저와 2 자녀가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 부분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다면 등기부 이전 절차도 필요했을 텐데 다행히 우리 집은 제 명의여서 이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였다면 아내의 지분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다면 배우자인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을 깊은 슬픔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자녀, 친척, 때로는 장례 지도사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감정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고 때로는 아내가 여행을 갔다가 곧 돌아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충격 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느끼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다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더 일찍 알아챘다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자책감,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종종 혼자 있을 때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 감정을 숨기며 우울증도 경험했습니다. 식욕이 없어져 한 달 만에 5kg이 빠졌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고 퇴직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던 계획들이 무너져 버린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태로 약 3개월을 보냈을 때 큰딸이 저를 상담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어 상담이 무슨 소용이냐 하며 딸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런 감정들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추천으로 지역 유가족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과 좋아하던 물건들을 두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제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갑자기 슬픔에 무너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들, 결혼 기념일, 아내의 생일, 명절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날들을 아내를 기념하고 추억하는 날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그녀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지금 저와 자녀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내를 떠나보낸 이 경험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배움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작은 지혜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40년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아내가 원했을 방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 드림.